이제 제5장 제목이 뭐예요? 크게 읽어봅시다. 시작. 창업 뭐예요? 기업을 시작하는 거죠. 그렇죠? 기업을 만드는 거, 기업을 시작하는 것.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해서 기업이 성장, 발전하는 내용. 근데 내용이 많아요. 보니까. 그렇죠? 기업가와 기업가 정신, 벤처기업과 중소기업, 창업 및 창업 절차, 기업의 성장과 발전, 기업의 기여화와 다학화, 기업 집중, 기업의 국제화, 기업. 그래서 오늘 2시간 동안 이걸 다 합니다. 다. 첫 번째가 기업가와 기업가 정신. 기업가. 영어로 우리가 엔터프리니어. 기업가. 그리고 기업가 정신. 여기서 기업가 사이의 특징은 기업가 사이가 많으면 좋아 나쁜 거예요? 예, 한 나라 자본주의 국가에서 기업가가 많으면 그럼 바람직한 거예요. 예, 기업가 사이의 특징 첫 번째는 혁신이다. 혁신 한자를 쓸 수 있어요? 한번 써보세요. 혁신하고. 혁신 어떻게 써요? 혁신. 혁자가 무슨 혁자예요? 가죽 혁자, 가죽. 그러니까 신자는 새신, 새로울 신 또는 새신. 그러니까 가죽을 새롭게 한다. 그러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지 그러면요? 가죽을 벗겨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자들 중에서 나이 먹으면 박피 수술이라고 해서 얼굴에 피부를 하나 벗겨내기도 하죠. 그렇죠? 예, 그럼 훨씬 더 피부가 고와져요. 한 번씩 해보세요. 좀 돈이 들죠? 근데 뭐가 필요해요? 고통이 수반되는 거예요. 그래서 혁신이란 말은 한자 말 속에 가죽을 새롭게 하는 거니까 사실은 고통을 수반하는 얘기입니다. 혁신이라고 하는 게 뭐냐? 변화지향 정신이다. 변화지향 정신. 지금 있는 것, 현재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바꾸려고 하는 거다. 그래서 기업가 정신은 혁신적인 자세로 항상 새로운 방법과 사업을 창출하는 것이 바로 기업가 정신이다. 우리가 기업가 정신이라고 하는 과목을 여러분들 동기부여학기 때 배웠죠? 여러분들 1학점으로 기업가 정신을 배웠는데 기업가 정신이라는 건 한마디로 말하면 혁신적인 자세로 새로운 방법과 사업을 창출하는 것이 기업가 정신이다. 오늘날 혁신적인 경영이 요구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고 하는데 혁신적인 경영이 요구되는 시대라고 하는 것은 뭐냐? 왜 우리가 혁신적인 경영이 요구되는 시대냐? 첫 번째는 고객의 요구사항이 점점 까다로워지고 있다. 그래요? 고객의 요구사항이 점점 까다로워지죠. 예. 왜 경쟁사와 비교해서 고객이 그냥 어떤 제품이나 뭘 살 때 그냥 사는 게 아니라 사기 전에 뭐 합니까? 예, 인터넷에 들어가서 이것저것 알아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수요자 중심 시대입니까? 공급자 중심 시대입니까? 공급자가 너무 많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수요자 중심 시대에서 고객이 뭐 어떤 제품 서비스 하나 사더라도 상당히 사전에 알고 온다. 사전 지식이 풍부하다. 따라서 점점 까다로워졌다. 두 번째는 고객이 제품을 살 때 제품을 연구하는 경향. 여러분들 핸드폰 하나 하더라도 그냥 사러 가는 게 아니라 어떤 제품이 디자인이 좋은지, 어떤 제품이 어떤 기능을 하는지, 어떤 제품의 가격이 얼마인지 등등 여러 가지 사항을 연구하고 제품을 갖다가 선택하는 경향이 있다. 뿐만 아니라 공급업자가 하나가 아니고 더 많은, 더 다양한 경쟁업체가 계속 출현하고 있다. 이 세 가지가 혁신적인 경영이 요구되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혁신적인 경영이 요구되는 시대에 혁신적인 경영을 한다는 이야기는 뭐냐? 혁신적인 정신과 자질이 중요하다. 두 번째는 호기심, 열정, 지식, 통합성, 유연성, 진취성, 목표 지향성, 위험 감수. 위험 감수를 영어로 뭐라고 하죠? 리스크 뭐라 그래요? 리스크가
리스크 테이킹이라고 해요. 리스크 테이킹. 리스크를 테이킹하는. 보통 합리적인 사람들은 리스크 테이킹 합니까? 안 합니까? 리스크를 회피합니까? 테이킹합니까? 대개는 되게 리스크를 회피하죠. 합리적인 사람들은. 근데 기업가 정신이 있는 사람들은 리스크를 기꺼이 감내하려고 해요. 여기서 한번 실험해 볼까요? 여러분들 여기에 주머니가 있어요. 주머니가. 두 가지가 있는데 여기를 만약 넣으면 1억이고 여기는 마이너스 1천만 원이에요. 확률은 0.5예요. 여기 와서 이 50명 학생 중에 나와가지고 난 저 주머니에 넣을 수 있다 흔들어 보세요. 확률은 0.5예요. 근데 잘 넣으면 1억을 버는 거고 잘못 넣으면 마이너스 1천만 내놓고 가야 돼요. 할 수 있는 흔들어 보세요. 할 수 있는 사람. 나는 하겠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6명, 6명. 그럼 나머지는 못한다는 얘기죠. 이것은 해야 되는 게임이에요? 안 해야 되는 게임이에요?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아니, 여기다 넣으면 1억 벌고, 여기다 넣으면 11,000만 원이니까, 실제로 이것은 게임 하면은 무조건 얼마 버는 거예요? 평균적으로 4,500만 원 버는 게임이에요. 그렇죠? 왜? 1억 곱하기 0.5 더하기 마이너스 1천만 원 곱하기 0.5 하니까 이게 5천만 원이고 이게 마이너스 500만 원이니까 4,500만 원을 버는 게임이니까 합리적인 사람이면 모두가 이 게임은 해야 되는 게임이에요. 근데 여기서 50명 중에 6명만 손을 들었고 나머지는 손을 못 들었어요. 6명 들어나는 가수한테 너 정말로 이거 해볼래? 하겠어요? 정말 하겠어요? 이게 0.5가 쉽지 않습니다. 예, 잘못 넣으면 뭐예요? 얼마나 해야 돼요? 만약 1,000만 원 내야 돼요. 할 수 있겠어요? 어떤 사람이 해요? 할 수 있어요. 마이너스 1,000만 원, 1,000만 원 물어내도 큰 문제가 없는 사람. 근데 솔직하게 여기 6명 사람들이 그런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예, 지금 1,000만 원도 없어요. 오늘 점심도 값도 없어가지고 오해요. 친구한테 빌붙 들려고 하는데 이 게임을 하는 사람 누구예요? 예, 1,000만 원을 버려도 아깝지 않은 사람이에요. 나도 하라고 하면 쉽게 할지 안 할지 몰라요. 왜? 뭘 해보면 잘 안 되죠. 이게 확률은 0.5지만 오히려 이거 뽑힐 확률이 커요. 예. 그러니까 이런 게임은 누가 하는 거예요? 내 돈이 아닌 사람은 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회사의 사장은 내 돈 나가는 것이 아니니까 회사가 맺지는 거니까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조직의 경영자는 내가 직접 영향을 받는 게 아니죠. 조직을 통해 나가는 거니까 훨씬 더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개인으로 가면 김수진 개인으로 가면 이 게임은 쉽지 않다예요. 내가 힘들다고 생각하는데 여기 6명 손들은 사람들은 객기예요. 객기. 하라고 하면 쉽지 않아요. 자기 할아버지가 또는 자기 아버지가 몇십억 몇백억 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 같은 모르지만 그렇다고 뭐 자기 재산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예. 한 달에 50만 원 30만 원 받아가지고 근근히 쓰는데 그렇지 안 그래? 100만 원 주나? 여기서 그 혁신적인 경영 기업가 정신 중에 제일 좋은 게 뭐겠어요? 호기심 있어야 돼요. 이거 호기심 있어야 돼요. 진취적이어야 되고 목표 지향적 리스크 테이킹 해야 되고 환경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어야 되고 통합성이 있어야 되고 지식도 있어야 되고 열정도 있어야 되고 예. 다 좋은 내용 그렇죠? 예. 호기심 젊은 사람이 호기심이 없으면 뭐가 없는 거예요? 죽은 거와 똑같아요. 호기심. 여러분들이 가장 호기심을 가져야 할 것은 뭐예요? 지적 호기심. 침체기에 직면한 기업이 어떻게 하면 재탄생할 수 있을까와 관련된 연구가 있는데 이 사람들이 제시한 9가지 핵심 원칙이 있어요. 첫 번째, 문제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문제 속으로 들어간다. 회사의 상태를 진단하고 개선하거나
희생, 위기관 이런 거에 초점해야 된다. 두 번째, 사업 영역을 결정하는 거 중요하다. 사업의 범위와 위치를 제대로 결정하는 게 무진장 중요하다. 사업이 지향해야 할 방향을 결정하는 게 무진장 중요하다. 네 번째, 사업의 규모를 정하는 것도 중요하다. 사업의 규모를 어느 정도로 확장, 유지할 건가. 그 다음에 부채를 관리하는 것. 부채를 많이 가지고 있으면 어때요? 부담이 되죠? 뭐 때문에? 이자 내야 되니까. 그렇죠? 여러분 나중에 결혼할 때 전셋집 가고 싶어요? 사고수집 가고 싶어요? 이왕이면 사서 가고 싶죠? 사서 가고 싶고. 못하면 전세라도 가고 싶고. 근데 매월 뭐 100만 원씩 사고세를 내야 된다고 하면 쉽지 않은 거예요. 그것처럼 기업이 부채를 많이 가지고 있으면 결국은 상당히 부담이 됩니다. 그 다음에 기업에서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자산으로부터 최고의 가치를 얻는 것. 땅이 있으면 땅을 그냥 놀리면 되겠어요? 안 그렇죠? 남한테 빌려주더라도 돈을 받아야지. 직원으로부터 최고의 가치 얻어내는 것. 직원으로부터 최고의 가치 얻어내려면 어떻게 돼요? 직원 각자가 창의력을 발휘해서 열심히 하도록 해야죠. 어떻게 하면 열심히 합니까? 직원들은 어떻게 하면 열심히 해요? 구영배 어떻게 하면 열심히 해? 월급 올려주면 월급이 지난번에 모티베이터 팩터라겠어요? 하이진 팩터라겠어요? 예, 허즈버그의 얘기에 의하면 월급 올려주는 것만 가지고는 동기 유발이 안 된다 그랬어요. 예. 고경배이가 사장이라고 하면 직원들한테 최고의 가치를 얻어내려고 어떻게 하면 돼요? 그러면 예? 예, 칭찬하고 소통 잘하고 격려하고 인정하고 책임감을 부여하고 좋은 조직의 문화를 만들면 되겠죠. 그렇죠? 조직 문화를. 예. 제품부터 최고의 가치 얻어내는 것. 고객 요구에 부응한 제품을 지속적으로 생산하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 그리고 회사 내에 기업 내의 프로세스를 갖다가 바꾸는 것. 이런 것들 9가지를 잘하게 되면 얼마든지 침체기에 있는 기업들도 재탄생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벤처기업이라고 하는 용어를 많이 들었을 거예요. 벤처니스, 벤처. 벤처라는 말은 원래 무슨 뜻입니까? 예, 모험이란 뜻이에요. 모험기업. 우리말로 하면 모험기업이라고 하지만 그렇게 번역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어요. 그래서 그냥 벤처기업 합니다. 벤처기업에 대한 정의는 가장 짧게 여기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소수의 핵심 기술자가 기술혁신 아이디어의 개발과 상업화를 기본 동기로 해요. 상업화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상업화한다는 얘기는 제품을 만들어서 시장에 가서 판다는 거예요. 파는 게 목적이에요? 팔아서 뭐 한다는 얘기예요? 이익을 낸다고 하는 게 상업화입니다. 상업화라고 하는 말 속에는 어떤 아이디어를 제품으로 만들어서 그 제품을 내가 쓰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한다고? 시장에 가지고 가서 불특정 다수인 소비자들한테 팔아서 결국은 내가 100원을 가지고 만들었으면 200원을 받아서 100원만큼의 이익을 내는 게 바로 상업화다. 그와 같은 벤처기업의 특징 6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뭐예요? 창업자들이 젊어서 30대가 주축이다. 이공계 교육 배경을 받은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어떤 아이디어, 기술 혁신 이런 거니까 창업자들이 나이가 젊다. 그리고 이공계, 뭐 화학이나 생명공학 같은 이공계 출신들이 많다. 좀 뭐 요새는 여기 이공계라니까 이자는 자연계열 의미고 공자는 공학계열이니까 뭐 자연계열, 공학계열 포함된 교육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많다. 젊다. 나이가 많아지면 사람들이 리스크 테이킹을 하려고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려고 그래요. 왜 그래요? 다시 극복할 기간이 없죠. 그렇죠? 한 60 먹은 사람이 뭐 하다가 망하면 새로 뭐 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젊어서는 넘어가면 어때요? 다시 일어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 어디서 일어나요? 넘어간 자리에서 일어나면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우리 경상관의 그 표어 중에 캐치프레이즈 중에 3번째 캐치프레이즈가 뭐였어요? 예, 시도하라, 실패하라,
성공하라. 그리고 그것부터 배워라. 어떤 때가 배울 때가 많겠어요? 성공할 때가 배울 때가 많겠어요? 실패할 때가. 네, 실패할 때가. 그래서 대학 다니는 동안에 여러 가지 실패도 경험하고 하는 게 좋아요. 그렇죠? 안전하게 안정하게 그런 것보다는. 여름방학 때 필리핀의 블라칸 대학에서 계절학기 6학점을 하는데 6월 20일부터 8월 20일까지 8주 동안 한대요. 혹시 부모님이 재산이 있어서 여유가 있어서 나한테 한 300여만 원 학비를 줄 수 있다고 하면 한번 가보세요. 필리핀 블라칸 대학 가서 6학점 학점도 따고 거기는 튜터 이렇게 해서 하루 종일 이렇게 개별적으로 자기가 영어회화 지도를 받을 수 있어요. 미국 가면은 30분을 누가 얘기해 줄 사람이 없어요. 미국 사람들은 절대로 안 해준다고 비싸서. 그런데 필리핀 사람들은 인건비가 싸서 하루에 1시간씩 한 달 내내 해도 한 7, 8만 원만 줘야 돼요. 우리나라도. 두 번째는 벤처의 두 번째 증은 기술 집약적 중소 신기업이다. 세 번째는 매출액 대비해서 연구개발 투자비 높다. 거기 우리 교과서 보면은 3M이 연간 R&D에 투자하는 매출액 대비 7% 이상을 쓴다는 것처럼 대개 벤처기업에는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가 높습니다. 그 다음에 전문 능력을 갖춘 인재 확보에 역점을 둔다. 인재. 지난번에 인재 제가 한번 한자 써볼 수 있었어요. 인재 어떻게 씁니까? 인재 한자는 이렇게 써요. 이게 인재입니다, 인재. 이렇게 쓰는 사람이 있어요. 이거 인재, 재능, 재주가 많은 사람 할 때 이걸 써요. 재주가 많은 사람. 그 다음에는 사람을 하나 뽑았는데 그 사람이 엄청나게 돈을 잘 벌어오는 사람은 이걸 써요. 그 제일 나쁜 인재는 뭐라고 써요? 예. 이렇게 해서 이렇게 쓴 사람이 있어요. 이것은 재앙이에요, 재앙. 사람 한 사람 잘못 보면 노조나 만들고 계속 이렇게 속썩이는 사람이 있어요. 예. 속썩이는 사람. 머리가 좋아서 속썩이는 사람이 있고 머리가 나빠서 속썩이는 사람이 있어요. 머리가 나빠서 불을 잘못해가지고 화재를 발생시킨다거나 또 요새 그 화학 무슨 염산 이런 것들이 방출해가지고 회사에 상당히 악영향을 끼치는 사람이 있죠. 이런 사람들은 뭐예요? 전부 다 인재를. 다섯 번째는 기술 혁신이 계속 일어나는 고성장 산업 분야가 많다. 대개 벤처 기업은 기술 혁신이 계속 일어나는 고성장 산업 분야가 많다. 여섯 번 마지막으로는 매우 역동적이고 의사결정이 신속하다. 의사결정 지난번에 뭐라 그랬어요? 대안을 열거하고 대안을 평가하고 대안을 하나 선택하는 의사결정인데 그 역동적이라는 건 뭐예요? 시간에 따라서 변화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거 보면요. 상시 근로자 수, 자본금 매출액 가지고 구분하는데 제조업의 경우는 상시 근로자 수가 300인 미만, 자본금이 80억 원 이하이면 제조업에서는 중소기업으로 분류한다. 광업의 경우는 상시 근로자 수가 300인 미만, 자본금은 30억 원 이하. 대형 종합 소매점인 경우, 홈플러스나 이마트처럼 이렇게 대형 유통 같은 경우는 상시 근로자 수가 300인 미만, 매출액이 300억 이하. 자본금을 안 따진다. 기타로 이런 업체 3개의 업종인 경우는 상시 근로자가 이 경우는 200, 이 경우는 100, 이 경우는 50인 미만을 보고 금액은 매출액으로 200, 100 이렇게 본다. 그러나 우리가 중소기업이라고 하지 않고 그냥 소기업이라고 하면 광업이나 제조나 건설이나 운송인 경우는 상시 근로자 수가 50인 미만인 경우는 대개 소기업으로 보고 기타는 10명 이하이면 소기업으로 본다. 중소기업이 왜 중요하냐? 경제의 소프트웨어. 경제의 소프트웨어란 말은 뭐예요? 경제가 소프트웨어해진다 하는 얘기는요. 우리가 클락이라는 사람이 우리가 산업을 분류할 때 1차 산업, 2차 산업, 3차 산업 분류했죠. 1차가 뭐였어요? 농업, 어업, 임업. 2차가 제조, 공업이나 또는 광업. 3차가 서비스업. 그러니까 경제가 소프트웨어 된다는 것은 제조업 중심에서 서비스업으로 가는 것을 소프트웨어 한다는 말을 씁니다.
그 다음에 소비자 욕구가 다양해진다. 왜 다양해진다겠어요? 소득이 증가하고 교육 수준이 올라가고 또 정보가 여러 정보를 갖다 우리가 쉽게 접하면서 결국은 소비자 욕구가 다양해진다. 그래서 중소기업이 산업구조의 변화에 이런 중소기업이 잘 거기에 대응할 수 있다. 다품종 소량 생산 체제 반대는 뭐예요? 소품종 대량 생산 체제. 요새는 소품종 대량이 아니라 다품종 소량 생산 체제가 확대되니까 중소기업이 그런 다품종에 잘 적응할 수가 있다. 중소기업이 결국 나중에 대기업이 되는 것이고 중소기업이 만드는 여러 가지 부품이 결국은 완제품의 품질을 좌우하죠. 자동차라고 하면 자동차에 들어가는 만 개 가까운 아이템 그 부품이 결국은 품질이 좋아야 자동차 품질이 좋아지는데 그 부품 하나를 만드는 것은 대기업이 아니죠. 중소기업이죠. 그 중소기업이 결국은 경제발전의 원동력을 하는 것은 부품의 품질이 결국 완제품의 품질을 좌우하고 우리나라의 경우는 주로 이제 제조업이 조립산업 위주로 발전되어 왔어요. 조립. 하지만 자동차도 조립이죠. 배도 조립이죠. 항공도 조립이죠. 그래서 이런 조립산업이 발전하려고 하면 결국은 우리가 부품을 만드는 중소기업이 발전이 돼야 되니까 그런 거와 관련되어 있다. 중소기업이 많아지면 고용 창출이 이루어져서 사회 안정화에 기여한다. 요새 국가에서 가장 큰 과제가 뭐예요? 취업을 많이 시켜서 고용을 안정시키는 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이 세상의 복지보다 더 중요한 것은 고용이에요. 고용이 이루어지면 뭐예요? 자연스럽게 복지 문제는 해결되는 거예요. 못 사는 사람한테 한 가정에 100만 원씩 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120만 원짜리 일자리를 줘서 그들로 하여금 일을 하게 하는 거예요. 여하튼 간에 이 고용 창출로서 사회 안정화에 기여하는 것도 중소기업이 상당히 역할을 해야 된다. 다양한 소비 욕구 아까 나온 얘기 비슷하죠. 그 다음에 기술개발 촉진하는 거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중소기업이 중요한 이유다. 중소기업이 갖는 특징 앞에 4가지는 장점이고 뒤에 나와 있는 4가지는 단점입니다. 그래서 중소기업은 대기업보다는 유연성이 있다. 환경 변화에 잘 대응할 수 있고 R&D의 효율성도 높다. 혁신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 가족적이고 친밀한 조직 문화를 가질 수 있다. 노동집약적 산업에 유리하다. 그러니까 노동집약적의 반대는 뭐예요? 자본집약적. 학교는 노동집약적이에요? 자본집약적이에요? 학교는 어때요? 학교는 노동집약적이에요. 노동집약적. 그렇죠? 노동집약적. 병원은 노동집약적입니까? 자본집약적입니까? 병원도 노동집약적이에요. 우리 대학 병원이 매출액이 한 달에 한 100억 정도 되면 1년에 얼마예요? 1200억인데 거기에 근무하는 사람이 몇 명이냐면 한 800명 근무해요. 근데 제조업체는 논산에 있는 조그만 중소기업도 적어도 1인당 3억 가까이 돼요. 3억. 그러니까 20명이 근무하면 적어도 60억 정도의 매출액을 발생을 해야 그래도 괜찮은 중소기업이에요. 근데 내가 옛날에 있던 조선소가 가장 단가 큰데 거기는 거의 1인이 10억 가까이 됩니다. 10억. 우리나라에서 지금 지역 중에서 그 국민소득이 제일 높은 동네가 울산과 거제도예요. 거제도가 1인당 거의 10억 정도의 매출액을 올리는 것은 내가 젊은 시절 다 기초를 놓고 오는 덕택이에요. 5번째, 규모의 경제. 규모의 경제란 말 알죠? 이코노미 오브 스케일, 규모의 경제. 규모의 경제와 경험 곡선의 효과가 요구되는 삶에 취약하다. 경험 곡선이 뭐예요? 혹시 아세요? 다른 말로 하면 학습 곡선이에요. 여러분들 어떤 새로운 제품을 처음에 만들 때는 1시간 걸리던 것이 두 번째 만들면 50분 만들고 세 번째 만들면 45분 만들고 4개 만들면 43분 만들고 이렇게 해서 점점 뭐예요? 걸리는 시간이 경험이 축적되면서 학습이 이루어져서
만드는 시간이 점점 감축되는 현상이 경영곡선입니다. 그래서 규모의 경제와 경영곡선 효과가 요구되는 산업에는 중소기업이 취약하다. 대기업들이 훨씬 더 이런 데는 의미가 있다. 여섯 번째, 시장 지배력과 경쟁력이 약하다. 중소기업은 대기업에 비해서 시장 지배력 경쟁력이 약하다. 경영의 합리성이 부족하고 자금 압박이 심하다. 왜 경영의 합리성이 부족하겠어요? 대기업은 전문 경영자가 하니까 제대로 알고 하는데 중소기업은 전문 경영자가 경영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경영의 합리성이 부족하고 대기업이 아닌 만큼 돈을 조달하는데 한계가 있다. 자금 압박이 심하다. 대기업에 비해서 신용도가 낮고 판매 고용 면에서 불리하다. 여러분들 물건 살 때 대기업 물건 사고 싶어요? 중소기업 거 사고 싶어요? 예, 똑같은 저라고 하면 내가 많이 들어보고 대기업에 대한 신뢰가 더 가죠. 예. 그래서 이런 신용도 또는 판매 고용에서 중소기업이 대기업보다 불리하다 하는. 그러면 우리 중소기업을 어떤 방향으로 육성할 것인가? 중소기업을 육성. 병행. 병행은 무슨 뜻이에요? 같이 함께 동시에 한다는. 중소기업도 국제화에 대응하겠다. 국제화하고 세계화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그 두 말을 구분할 수 있어요? 국제화는 언제 국제화란 말을 써? 어떤 때는 세계화란 말을 쓰죠? 전에 한번 해봐. 아는 사람. 어떤 때는 국제화라고 어떤 때는 세계화라고 써요? 국제화, 세계화. 국제화하는 게 국제화해야 돼요? 세계화해야 돼요? 어떤 게 범위가 큰 거예요? 세계화. 국제화는 우리나라에서 밖으로 나가는 거. 우리가 필리핀으로 방학 때 뭘 공부를 가는 건 뭐예요? 국제화예요, 국제화. 세계화는 쌍방향. 정확해. 쌍방향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국경 영어로 뭐라고 합니까? 이 국경이 없어지는 상황, 볼드레스 되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나가고 들어가고 할 때 모든 것이 자유로운 거예요. 자본의 자유로운 이동, 노동의 자유로운 이동, 이런 것처럼 그런 상태가 이루어진 것을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세계화라고 그래요. 우리나라가 1993년도인가요? 그 김영삼 대통령이 인도네시아에 갔다가 호주로 가면서 비행기에서 세계화 선언을 해요. 94년 5년 됐나요? 세계화 선언. 그 비행기에서 왜 그걸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세계화 선언이 끝나자마자 가입한 것이 있어요. 뭐겠어요? 네, OECD에 가입했어요. OECD. 들어봤어요? 네, OECD. 그래서 김영삼 대통령이 세계화 선언을 하고 나서 OECD에 가입했는데 그 OECD 가입과 세계화 선언이 사실은 무엇을 만들었어요? 98년도에 IMF로부터 구제 금융을 받는 상황으로 갔습니다. 사실은 빨랐어요. 김영삼이라고 하는 대통령이 있었는데 청와대 가서 점심에 주로 뭘 먹었어요? 칼국수 먹었어요. 한나라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칼국수를 먹는다고 해결되는 일이 아니에요. 본인은 무지개 품 잡았죠. 우리 청와대에서 아껴서 칼국수 먹는다. 그 다음에 또 한 일이 뭐예요? 김영삼 대통령이 금융실명제 해가지고 모든 통장 거래할 때 실명이 아니면 절대로 하지 못하게 하는 법을 만드는 사람. 그 다음에 세계화 선언하고 OECD. 결국은 나라가 외환 보유고가 현재 우리나라 외환 보유고가 약 3,500억 불 정도 있는데 IMF 구제금융을 받을 때 외환 보유고가 약 26억 불 정도 있었어요. 거의 창고에 바닥이 났었어요. 그래서 칼국수 가지고는 해결이 안 된다. 그리고 OECD에 가입하는 순간에 여러 가지 우리가 이제 거기서부터는 선진국이라고 우리가 스스로 한 거니까 결국은 뭐예요? 우리가 상당한 여러 가지 부담을 하게 되어 있어요.